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차마 죽지 못하고 이 세상의 미련을 끊임없이 갖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에서 욕심을 놓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삶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죽음도 행복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쓰고 있는 살림살이의 70%는 손도 한 번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살림살이 중에서 생전에 쓰는 게 30%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사서 집으로 싸가지고 들고 온 물건을 쓰기는커녕 버리지도 못하고 평생을 이사갈 때마다 들고 다니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한 번도 쓰지도 않을 걸 우리는 악착같이 이고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인생을 좀 홀가분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는데 너무 많은 걸 쥐고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이 힘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버릴 건 버리고 가져갈 것만 가져가야 되는데 다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 인생이 힘들고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핸드폰의 70%는 기능도 모르고 쓴다고 합니다. 내가 이걸로 정보를 검색하는 것도 모르고 텔레비전을 보는 것도 모르고 인터넷을 하는 것도 모르고 이메일을 하는 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문자만 그저 주고받는데도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쓰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나라 국민의 80%는 100만 원짜리 핸드폰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10만 원짜리만 들고 다녀도 되는데 필요 없는 걸 들고 다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공간의 70%는 필요 없는 공간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비싼 폰이든 넓은 집이든 우리가 그 필요 없는 것만 걷어내도 인생살이가 홀가분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살이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하루 종일 이 학원 저 학원 보내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는 과연 자녀를 너무 사랑해서 학원에 보내는 걸까요? 잘 생각해보면 아이들을 사랑해서 보내는 게 아닙니다. 내 욕심 채우기가 급급한 경우가 많습니다. 욕심을 채우려고 아이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이 학원 저 학원에 끌고 다니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애들은 엄마 아빠가 같이 놀아만 주어도 아이들은 행복합니다. 저도 인생을 살면서 욕심이 참 많았습니다. 주머니에 돈 한 푼도 없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욕심을 피우다 보니까 제 인생 자체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욕심을 안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학교 열심히 다니고 일 열심히 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이런 것만 하니까 어느 순간 사는 게 너무너무 즐거워졌습니다. 삐까번쩍한 집 한 채를 지어서 살아야지. 대단한 일을 이뤄내야지. 큰 소리 뻥뻥 칠 때는 인생이 힘들기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무서운 단어가 뭔지 아시나요? 확장 이전입니다. 만약 내가 25평에 산다고 가정해 볼까요? 25평이면 고래 등짝에서 사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학고방에서 살았습니다. 옛날에 그 토담집에 들어가 보신 적이 있나요? 토담집에 들어가서 고개를 들면 머리가 닿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 4, 5명이 앉으면 엉덩이 들이밀 데가 없을 정도의 공간입니다. 거기에 그때는 자식을 7, 8명 낳은 집도 많았습니다. 방 안 한가득 자식 새끼를 낳았다는 말도 있지요. 그만한 방에서도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에 비하면 지금 25평이면 얼마나 넓은 데서 사는 건가요? 그런데 누가 50평짜리 아파트 산 친구가 집들이를 한다고 해서 가보니까 우리 집 25평이 그 집 화장실에 들어가게 생긴 거예요. 거기다가 친구가 자랑을 합니다. 5억 주고 샀는데 8억으로 뛰었다고 말이죠. 이 사람은 3억에 25평에 살아도 충분한데 갑자기 확장 이전에 욕심이 듭니다. 나도 2억 대출 받아서 50평으로 확장 이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확장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는 떵떵거리면서 살고 행복할 줄 알았더니 이상하게 그날부터 너무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25평에서는 25인치 TV가 볼만했는데 50평에 25인치를 갖다 놓으니 볼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TV도 확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잘 쓰던 냉장고도 25평에서는 괜찮았는데 50평에 갖다 놓으니까
쓰레기통 같아 보입니다. 또 25평에서 살 때는 아반떼 타고 다녀도 하나도 안 창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25평에 사는 사람들은 다 K3, SM3, 소나타 이 정도인데 50평에 이사가 보니까 벤츠, BMW, 아우디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도대체 아반떼를 끌고 저녁 시간에 그 동네로 퇴근하고 싶지 않아지지요. 그래서 창피해서 밤 10시에 아무도 안 볼 때 들어갑니다. 내 집인데도 크게 확장 이전을 했기 때문에 생긴 고통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동부건설, 동부철강을 아시나요? 과거에 얼마나 잘 나가던 회사인가요? 그런데 60개 계열사로 늘리는 바람에 도저히 회사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니까 1조여 원을 분식회계를 해서 기업이 싹 날아갔습니다. 그냥 동부철강, 동부건설만 하지 욕심을 내서 확장 이전을 하는 바람에 호의호식도 못하고 한순간에 무너진 것입니다. 인생살이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사기당하는 건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마음 안에 욕심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5천년 역사상 이렇게 잘 먹고 잘 산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국민들은 행복하지 않은 걸까요? 나이 들어도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기억해야 할 10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자신의 방식대로 인생을 살되 타인의 인생을 존중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남 잘 되는 꼴을 보면 일단 깎아내리기 바쁩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스캔들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나요? 근데 남이야 어떻게 살든 내 멋에 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남하고 비교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불행해집니다. 그걸 깨닫고부터는 저는 남하고 잘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교한다고 해도 제가 안 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남하고 비교하는 순간부터 행복은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방식대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기 방식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서울대학 안 가면 패배자고, 자식이 없으면 패배자고, 강남에 못 살면 패배자고, 이런 생각을 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꼭 예뻐야지 훌륭하고, 잘생겨야지 훌륭한 게 아닙니다. 요즘 들어서 저는 얼굴보다는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이 50 넘으면 다 거기서 거기라고도 하지요. 50 넘으면 거기서 거기에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 방식대로 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타인에게 마음을 여세요.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 계실까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처를 많이 받은 분들 중에서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나는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을 거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인간들 이게 쓸데가 못 돼. 인간들 믿을 게 못 돼. 나는 사랑 같은 거 안 하고 살 거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나이를 먹으면서 사람을 만나는 게 뭘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람을 만나는 일이 참 즐겁고 신나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타인에게 마음을 열어라입니다. 그럴 때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깊어지고 삶이 풍요로워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친절하게 대해야 됩니다. 하루는 제가 모임에 나가서 밥을 먹으러 들어가면서 문을 열어줬는데 한 20명 정도가 제가 문을 열어주니까 계속 그냥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서양에는 앞사람이 문을 열어주면 뒷사람이 무조건 문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오는 사람이 또 잡아주지요.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 문을 잡아주면 고맙다는 말은 제쳐두고 그냥 제 갈 길을 갑니다. 얼마나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고 염려해주는 걸 우리는 지금 너무 잊고 사는 것은 아닐까요? 참 이기적인 지금의 대한민국의 모습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돈 1등 1등 1등만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더 소중한 것을 위할 줄 아는 안목을 길러야 합니다. 세 번째로, 고요히 전진하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 가지의 목표를 정하면 계속해야 합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뜻이 남아 있음에도 중간에 포기를 하면 한이 남게 됩니다. 그러니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꾸준히 정진하세요. 한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계속 고요히 전진하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건강하게 놀고 쉬세요. 우리는 놀 때 건강하게 놀아야 합니다. 노는 게 참 중요합니다. 노는 게 하나도 안 중요할 것 같나요? 노는 건 돈 있는 사람들의 사치인 것만 같나요? 아닙니다.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나요? 그 다큐멘터리에 나온 할머니 할아버지가 돈이 많던가요, 적던가요? 그분들은 돈이 많은 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행복해 보입니다. 저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을 잡고 장난치면서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게 바로 건강한 거구나 했습니다. 두 분이 얼마나 재미나게 살던가요? 우리는 놀 때와 쉴 때 건강한 놀이문화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취미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는 게 즐거운 사람들은 건강하게 노는 법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다섯 번째로,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세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가족밖에 없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친구도 벗도 중요하지만 가족이 참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가족을 위해서 산다고 말하지만 하루에 가족을 한 번도 안 만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집에 오면 서로 말도 안 하고 방에 들어가 버리고 따뜻하게 눈 마주쳐 본 적이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30부터 50까지 가족을 위해 산다면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행복하고 싶다면 가족들과 서로 눈을 쳐다보고 대화를 나누고 앞으로 가족과 함께 영화를 보러 가고 함께 운동을 하러 다니고 소중한 추억을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자식한테 재산을 물려줄 생각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70살에 다 살았다고 생각하고 자식들한테 재산을 물려주는 순간 여러분들은 자식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내 인생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70살에 자식들한테 재산을 주면 자식이 계속 찾아오고 용돈 주고 하지 않습니다. 찾아올까요? 안 찾아올까요? 용돈도 안 주고 바쁘다는 핑계로 찾아오지도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10월 2일 날 노인의 날에 무슨 법이 발효가 됐냐면 불효자 방지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불효자 방지법을 들어보셨나요? 불효자 방지법이 뭐냐면 내가 재산을 다 주고 집도 줬는데 자식이 용돈도 안 주고 찾아오지도 않으면 내가 준 재산, 내가 준 집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법입니다. 너 나한테 용돈도 안 주고 나 책임도 안 지니까 원래 내 재산이니까 내가 다시 갖고 올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70살이 넘어서 법원에 다시 준 재산을 찾아오겠다고 법원에 소송을 걸 수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냥 참고 사는 겁니다.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는데 참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0살 넘은 많은 부모들이 하소연을 합니다. 제가 자식들한테 재산도 주고 탈탈 털어 모든 것을 다 줬는데 자식들이 박사의 사업도 하고 잘 사는데 나를 찾아오지도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자식을 어떻게 키워서 어떻게 성공시키고 어떻게 재산을 물려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렇게 구구절절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85살 된 어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살에 아들이 그러더랍니다. 어머니, 저 이제 어머니 어차피 모셔야 되고 어머니도 이제 저하고 같이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한테 5천만 원이 있고 어머니께서 3억이 있는데 그 돈을 나한테 주면 제가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어머니를 잘 모시고 살겠다고. 자기는 5천만 원 투자하고 엄마는 3억 투자하고 그 대신 자기가 모시고 살겠다고 말입니다. 따지고 보면 자기가 들어가서 사는 건데 말은 자기가 모시고 산다고 말하더랍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나. 아들이 아파트 얻겠다는데. 그래서 그 3억을 주고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이 먹고 자식이 내 집에 들어와서 사는 거랑 내가 자식 집에 들어가서 사는 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만약에 자식이 들어와서 사는데 마음에 안 들면 자식 보고 나가라고 그러면 되지만, 만약에 내가 자식하고 같이 살겠다고 합쳤는데 자식이 너무 마음에 안 들고 며느리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도 자식 보고 나가라고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대개 80세 정도 된 분들은 며느리가 몇 살쯤 되냐면 60살쯤 됩니다. 60살쯤 되는 며느리는 예전처럼 무조건 참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나가야 될까요? 답답한 80살짜리가 짐 싸들고 나가야 됩니다. 80살짜리가 나가는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들은 얘기입니다. 6억을 들고 할머니가 아들 집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6억을 들고 들어가든 60억을 들고 들어가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식 집에 들어가서 사느냐 안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6억을 들고 들어갔는데 냉장고에 있는 사과도 마음대로 못 먹겠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혹시 며느리가 손자 주려고 갖다 놓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얘야, 나 이거 먹어도 되느냐고 말이죠. 그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혼자 편안하게 6억 있으면 3억짜리 아파트 가고 3억은 은행에 넣어놓고 한 달에 100만 원만 써도 30년을 먹고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사느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자식이 여러분들을 위해 효도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효도를 바랄 수 없는 세상입니다. 효도는 할 수도 없고 받아 먹을 수도 없는 세상이라고 마음을 단단히 먹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110살까지 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110살 먹은 엄마가 90살 먹은 아들한테 전화해서 얘야, 너 왜 나 요즘 안 찾아와? 그러면 90살 먹은 아들이 당황스럽지 않을까요? 엄마가 아직도 안 죽은 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헷갈리는데 할 수도 있습니다. 가끔씩 엄마가 전화해서 너 왜 나 안 찾아오냐 하면 90살 먹은 아들이 당황스러울까요? 안 당황스러울까요? 당황합니다. 90살 된 아들은 치매가 와서 엄마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아들이 내일 모레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중에 80세, 90세가 된 어머니가 계신다면 하루에 몇 번 생각하시나요? 떨어져 살면 일주일에 한 번도 생각을 안 할 때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엄마는 오로지 자식만 생각만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인생을 살 줄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은 자식이 있든 없든, 자식이 찾아오든 안 찾아오든 아무 상관없이 자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자기의 삶이 없는 사람은 오로지 자식만 쳐다보고 110살 때도 90살 먹은 아들한테 매일같이 전화해서 너 왜 나 안 찾아와? 나 너밖에 없는데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점점 효도는 없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뼈아픈 현실입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85살 된 분이 이러저러해서 70살 때 들어와서 아들하고 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75세가 돼도 안 죽고 80이 돼도 안 죽더랍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돈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83살의 아들한테 500만 원만 달라고 했대요. 왜냐면 3억을 줬으니까 500만 원을 달라고 할 자격이 있는 거죠. 근데 그때부터 아들이 2년 동안 말을 안 하더랍니다. 2년 동안 한 집에 사는데 아들이 2년 동안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말을 안 하면 그 집에서 살고 싶을까요? 살고 싶지 않겠지요. 나이를 먹으면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잘 안 보이고 안 들립니다. 기억력도 안 좋아지고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입에서 나 행복하다, 나 기쁘다 이런 말보다는 아이고 지겨워, 아이고 사는 거 힘들어 죽겠어, 차라리 죽는 게 나아, 매번 이런 말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좋은 소리도 여러 번 들으면 짜증나는데 지겹다, 죽겠다, 섭섭하다는 소리를 10년 이상 들으면 옆 사람은 정말로 죽고 싶을 만큼 힘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할머니는 정말로 어디다 마음 뚫 데가 단 한 군데도 없게 됐습니다. 만약에 이 할머니가 3억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그 서름은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서름을 안 받고 그냥 자기 인생 사는 게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아들은 아들 인생을 사는 것이고
그럼 서로 섭섭할 것도 없고 자식과 원수될 것도 없습니다. 자식과 왜 원수가 되는 줄 아시나요? 줄 거 다 주고 원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식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7번째로,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세요.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은 자존감이 낮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사람 중에 인격이 훌륭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칭찬하는 사람이 인격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지요. 바다로 흘러가면 겸손한 사람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다로 내려가면 바닷물이 참 넓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마음이 넓은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마음이 바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작은 가슴으로, 미운 마음으로 이 사람도 욕하고 저 사람도 욕하고 입만 열면 남 욕하는 사람은 마음에 기쁨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하는 말이 참 많이 들립니다. 그럴 때 저는 저 가슴 깊숙한 곳에 그 안에 다 묻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좋은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고 보니 남 욕을 안 하면서부터는 마음이 더 편안해진 것 같습니다. 남을 험담하는 건 결코 잘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8번째로, 나이 들수록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70세는 노화의 갈림길이라고 합니다. 70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체 기능도 뇌 기능도 최대한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노화를 늦추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갖고 있는 신체의 모든 기능을 계속 사용해야 합니다. 70대의 남은 기능을 의도적으로 계속 사용하면 80대, 90대에 이르러서도 간병인을 부르는 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 햇볕을 쬐는 습관이 사람을 젊게 만듭니다. 적당한 일광욕을 하는 습관도 의욕 저하를 방지하는 데에는 아주 효과적입니다. 사람의 의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뇌속물질 세로토닌은 빛을 받으면 다량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뭔가 고민이 있어서 방 안에 틀어박혀서 생각에 잠겨 있으면 기분도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밖에 나와 햇볕을 받으면 기분이 가벼워지고 밝은 기분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뇌 속에서 세로토닌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 일광욕이 부족하다고 해도 굳이 뭔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령자는 자외선에 의한 기미가 남기 쉽기 때문에 일부러 의자에 앉아 선탠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귀찮아도 무조건 움직이세요. 하루 한 번은 방 밖으로 나가 햇볕을 받으세요. 노후에는 무리해서 운동하면 안 됩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산책입니다. 일 없이 산책하는 것이 싫은 사람은 마트에 가서 쇼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어쨌든 하루 종일 방 안에 있는 것만은 피하고 낮에 밝은 빛을 받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것만으로도 고령자가 의욕감퇴를 막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햇볕을 받아 만들어진 세로토닌은 밤에 뇌 속에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을 생성합니다. 이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며 수면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흔히 고령자가 되면 잠이 얕아지거나 불면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는 멜라토닌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얼마든지 잘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침 일찍 눈을 뜨게 되는 것도 나이가 들수록 멜라토닌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화에 따라 멜라토닌이 줄었다고 해도 낮에 햇볕을 쬐어 멜라토닌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낮에 많은 세로토닌을 만들어두면 밤에 멜라토닌이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멜라토닌이 증가하면 숙면을 취하게 되고 불안감도 없어지며 우울증 예방도 됩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70대, 80대로 살기 위해서는 멜라토닌은 매우 중요한 뇌 호르몬입니다. 새삼스럽게 일광욕 시간을 만들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낮 동안 집 밖에 나와 햇볕을 받는 습관만은 만드세요. 나이가 들면 적어도 밖으로 나가는 습관을 줄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9번째로, 아픈 가족을 혼자서 도맡아 간병하는 것을 삼가야 합니다. 나이가 들게 되면 가족에 대한 간병에 혼자 직면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집니다. 70대가 배우자를 간병하는 사례는 흔하지만 70대 자녀가 90대 부모를 간병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부모를 간병하다가 자식이 먼저 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간병을 시작할 때 꼭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간병을 삶의 보람으로 여기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70대가 되어 퇴직하면 다른 일이나 특별한 취미도 없는 사람의 경우 간병을 은퇴 이후 삶의 보람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이야 어쨌든 자유롭기 때문에 열심히 간호에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은 상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간병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신뢰도 얻을 수 있기에 한층 간병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같은 간병에 관여하는 방식은 자신의 만년을 망쳐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병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자신을 돌보는 가족이 불행해지는 것을 바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간병에 빠져들면 그 사람의 만년이 망가져 버릴까요? 우선 간병이란 시간 때우기에는 최적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꼬박 하루를 간병에 투입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을 위한 시간은 전혀 생길 수 없게 됩니다. 간병에 투입하는 시간은 3년이 지속될지, 5년이 지속될지, 아니면 10년이 지속될지 끝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가족을 떠나보낸 이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매일 지내게 되면 간병 폐인처럼 되어 늙어버리는 사례를 자주 봅니다. 간병을 해야 할 가족이 있다면 가족들 모두가 서로 힘을 합쳐 대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 간병을 부탁하고 미뤄두지 말고 간병하는 사람이 자기의 시간도 보낼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간병을 내 삶의 유일한 보람으로 여기지 않는 것은 70대 사람이 향후 8, 90대에 이르러서도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10번째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은퇴하면 안 됩니다. 어느 순간 단번에 늙는 사람은 전형적으로 은퇴한 직후부터 일체 활동을 그만두는 경우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왔기 때문에 퇴직하면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서 빈둥빈둥 지내고 싶다고 손꼽아 퇴직하는 날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현역으로 일을 하던 사람이 퇴직 후에 무엇을 할지 생각하지도 않고 은퇴하면 단번에 늙어버리는 일이 많습니다. 직장에서 일할 때는 책상 머리에 앉아서 하는 지루한 업무라도 통근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몸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나서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70대, 80대라면 약 1개월 정도만 지나도 운동기능 가운데 상당 부분이 저하되기 쉽습니다. 뇌 기능 측면에서도 차이가 큽니다. 일하고 있으면 매일 나름대로 지적활동이나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 등의 활동으로 다양한 상황을 접하게 됩니다. 반면 집에서 지내면 평소 뇌 활동이 없어지고 치매 위험도 높아집니다. 특히 전두엽의 노화가 단번에 진행됩니다. 전두엽이란 창조적 능력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 예상치 못한 일에 대처하는 능력에 관여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노화되면 어떤 일에도 의욕이 생기지 않고 활동 자체를 귀찮아하게 됩니다. 운동 기능의 저하와 뇌의 노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외형적인 인상에서도 발랄한 느낌을 잃은 기운 없는 노인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남들보다 유난히 빨리 늙는 노인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조만간 퇴직을 맞이할 단계라면 퇴직 이후 무엇을 할 것인지 미리 준비를 해둬야 합니다. 퇴직하고 잠시 쉬었다가 다음에 무엇을 할지 생각한다면 어느새 게으른 생활에 휩쓸려 습관으로 굳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요즘엔 70대에 접어들어서도 신체적 기능은 비교적 건강하다지만 전두엽의 노화는 이미 40대부터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퇴직 후도 사회와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에서는 물론 일이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반상회의 임원이나 아파트 관리 조합의 임원, 취미 모임에서 직무를 맡는 것도 좋습니다. 자원봉사활동도 퇴직 후에 사회에 참여하는 하나의 선택지입니다. 누군가와 협동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거나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고 느끼는 것은 언제까지나 현역의식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몸이 건강한데도 나이가 들어서 못한다며 은퇴한다는 생각은 하지 말고 현역의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단번에 늙는 것을 막아줄 것입니다. 세상에서 으뜸인 일은 기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하고 싶어도 침묵하고 실망스러워질 때는 희망을 갖고 욕심을 버리고
마음 편히 공손하게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설령 몸이 약해져서 누구에게도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게 되는 순간이 오더라도 온유하고 친절한 마음을 잃지 마세요. 늙음은 무거운 짐이지만 오랜 세월 때 묻은 마음을 세월의 무게를 담아 마지막으로 닦으며 내 임종 머리맡에서 내 인생 참 고마웠다라고 떠올릴 수 있는 눈물겹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돈밖에 모르던 어느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나는 어떻게 살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생각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폐암 환자가 있었는데 그는 오래전에 이혼해서 자식이 없었고 동거인도 법적으로 부인이 아니라서 그의 병세가 깊어지자 미련 없이 떠났다. 그는 보호자 없이 혼자서 항암 치료를 받고 더 이상 회복의 기미가 없자 호스피스 병원으로 보내졌다. 남동생이 한 명 있었지만 몇 년 전 2억 원을 빌려주고 동생이 돈을 갚지 못하자 관계가 악화되어 연락이 끊기게 되었다. 나날이 악화되는 병세를 보면서 호스피스 팀은 우여곡절 끝에 동생을 찾아서 연락했고 마침내 동생이 형을 찾아왔다. 이미 폐암 말기의 환자는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다. 동생은 그동안의 어색함과 상관없이 마음이 아파 눈시울을 붉혔다. 환자는 힘겹게 동생에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고 마지막 유언을 남겼다. 너 내 돈 2억 갚아라. 비록 동생이 돈을 갚지 않은 것은 잘못된 행동이었지만 형으로서 마지막 떠나는 길에 동생에게 돈을 갚으라는 유언을 남긴 것은 그 사람이 가진 가치가 오직 돈뿐이었다는 것을 알려준다. 물론 배신감을 느낀 마음도 컸으리라. 남자가 그나마 편하게 떠나려면 동생의 빚을 탕감하고 남은 재산을 의미 있는 곳에 기부하고 떠나는 것이었을 것이다. 어차피 동생 외에는 남은 유족도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난 의미를 조금이나마 찾는 방법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 환자는 오직 동생을 향한 원망과 자신을 떠난 동거인을 향한 분노를 지니고 세상을 떠났다. 그가 살아생전 마지막으로 남긴 것은 무엇이었을까? 허공 속으로 사라져버린 너 내 돈 2억 갚아라라는 말이었다. 다행히 그의 시신은 동생이 거두었고 장례도 치렀다고 한다. 여러분은 이 할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에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우리는 끊임없이 후회하고 고독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누구나 인생의 순간순간이 빛나길 원하지만 삶은 생각보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 섰을 때 인생의 끄트머리에 서서 만족하며 눈을 감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요? 독일의 시인 베르톨트 브레이트는 죽음을 그토록 두려워 말라. 못난 인생을 두려워하라라고 말했습니다. 행복도 고통도 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이상으로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철학이 있는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30대에는 자리를 잡기 위해 달렸고 40대에는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주 6일 근무에 쉬는 날에도 빠짐없는 가족 나들이,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 하루 종일 몸으로 놀아주고 자식들을 위해 온 힘 다하며 살았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일주일에 하루 쉬며 일했습니다. 회사가 1순위, 가족은 2순위, 꿈은 3순위가 되어 수십 년을 보내고 나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죽어라 노력하며 열심히 살았다 푸념들 하지만 무엇을 위해 이토록 열심히 살았다는 것인지. 지금껏 앞만 보고 달려온 인생, 쉼없이 달리면 먼저 도착할 줄 알았는데, 먼저 도착하면 더 많이 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여유가 생기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이는 좀 크니 피하기만 하고 제대로 된 취미생활 하나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쉬움이 남으며 공허가 찾아옵니다. 내가 살아온 건 과연 누구의 삶인지 궁금합니다. 50의 바다에서 홀로 남은 섬이 되었습니다. 50대 가장의 이 사연은 대부분의 50대가 느끼는 감정입니다. 누구나 50여 년을 살다 보면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나이 50은 숨막히게 달려온 속도를 줄이고 인생 후반 목표와 자신에 대해 생각해야 할 시간입니다. 인생 전반에는 주어진 환경 때문에 제약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인생 후반은 다릅니다. 잘해도 내 탓, 못해도 내 탓입니다. 요즘 50대의 얘기를 들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별일 아닌 일에 버럭 화를 내게 되고
부쩍 무기력함과 눈물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50대를 기점으로 우울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은퇴를 앞둔 시점에 느끼는 불안함, 예전 같지 않은 건강, 줄어드는 대인관계가 50대들의 마음을 흔들리게 만듭니다. 50대를 목전에 두고 방황을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다산 정약용입니다. 다산은 30대의 형조참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아끼던 정조가 승하한 다음 20년 가까이 귀양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가장 찬란했던 시절 바닥으로 곤두박질 친 것입니다. 흔들리는 자신을 다잡기 위해 다산이 한 일은 논어를 잃고 해석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50살의 지천명의 경지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다산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에 흔들리는 50대에게 뭐라고 말해줄까요? 오늘은 인생 후반전을 앞두고 삶의 변곡점에서 흔들리는 중년 그리고 노년을 다 잡아줄 지혜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지친 마음의 위로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흔들리는 중년 노년에게 다산 정약용이 전하는 말. 첫 번째는 겉모습을 잘 가꾸어라. 질이 문을 이기면 촌스럽고 문이 질을 이기면 거칠애가 된다. 문과 질이 잘 어울린 후에야 군자다워진다. 질이란 사람의 내면을 말하고 문은 외면의 반듯함으로 겉모습을 말합니다. 공자에 따르면 둘 중 하나만 뛰어난 것은 올바른 수양이 아니라고 합니다. 순서를 정하자면 질이 먼저다. 그러나 다산은 문이 질에 뒷받침되어야 진정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겉과 속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이 바른 사람은 품격이 겉으로 드러나고 겉모습이 안정된 사람은 마음 역시 경건합니다. 다음은 다산이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 있는 글입니다. 지난번에 너를 보니 단정하고 엄숙한 빛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성인이 먼저 외모로부터 수습해 나가야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가르친 이치를 모르는 것이다. 비스듬히 눕고 삐딱하게 서서 공경하게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높은 이상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그 주변부터 정리합니다. 그리고 반듯한 자세로 일상에 임합니다. 겉모습에도 신경 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연구들이 외모가 사회적인 성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첫인상은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인상은 3초에서 5초 만에 결정되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에 강한 인상을 주도록 외모를 매력적으로 가꾸어야 합니다. 또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외모에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인식이 긍정적이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외모와 무관하게 성공적인 경험을 더 자주 하며 외모의 영향력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매력적인 외모도 중요합니다. 자신을 가꾸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남으로부터 선택조차 받게 되지 못할 것입니다. 품질과 디자인이 겸비되어야 명품이 되듯 꽉 찬 내면이 자연스럽게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명품입니다. 두 번째는 주변의 말에 흔들리지 말라. 50세가 되기 전 40세의 나이는 불혹이라 부릅니다. 불혹이란 미혹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각종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나이가 되었음을 뜻합니다. 선조들은 이처럼 50대가 되기 전부터 욕심에 의해 흔들리는 삶을 경계했습니다. 50대는 사회에서 웬만한 업적을 이룬 후 자칫 교만에 빠지기 쉬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혹은 주변 사람들과 비교 끝에 지금껏 살아온 삶에 대한 회의감이 가장 깊어지기도 쉬운 시기입니다. 다산은 그럴수록 더욱 마음을 다잡고 천명, 즉 하늘의 뜻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지만 세상의 부귀와 공공은 하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처럼 천명을 알게 되면 부귀영화를 누려도 교만하지 않으며 공공에 처해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산은 지천명의 경지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천명을 완전히 익히게 되면 그 어떤 비방과 칭찬에도 마음을 흔들리게 할 수 없다. 일상에서 가장 많은 고민은 말로 인해 생깁니다. 직접 들은 말이나 떠도는 소문으로 사소한 오해와 근거 없는 비방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그 소문을 막상 들춰보면 아무것도 아닐 때가 많습니다. 다음 날이면 물거품처럼 사라질 일로 하루를 망친 것입니다. 그러니 주변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것을 50의 목표로 삼는다면 충분할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진 중년일수록 더욱 탄탄한 인생이막을 설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제보다 더 나은 하루하루를 쌓아라.
논어고금조에는 군자는 위로 통달하고 소인은 아래로 통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군자는 인격이 갖춰진 사람이며 소인은 인격이 부족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다사는 어제의 잘못을 되짚어보고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할수록 더 나은 사람, 즉 군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사는 군자와 소인 모두 처음에는 보통 사람이지만 군자는 날마다 한 등급씩 올라가 최상의 등급에, 소인은 날마다 한 등급씩 내려가 최하의 등급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둘은 반대 방향으로 가기에 차이는 크게 벌어집니다. 삶의 가치는 얼마나 빨리 가는지가 아닌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의 성품이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학문과 수양 역시 타고난 자질이 아니라 어제보다 나은 하루하루를 쌓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다사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때마다 논어의 길을 묻곤 했습니다. 흔들리는 50대에게 다사는 묻습니다. 삶을 바꿀 것인가? 아니면 계속 지금처럼 살 것인가?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아닌 누군가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누군가가 아닌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50대는 열매 맺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지난 50여 년의 삶을 성찰해보고 다시 한번 희망의 목표를 세워 인생 후반을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이처럼 50대는 준비할 것보다 돌아볼 것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발전을 도모할수록 더욱 성공한 노후 생활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은퇴를 앞둔 50대가 준비해야 할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 동창회에 참석한 50대 영석 씨. 그동안은 자녀 건강이 대화 주제였지만 최근에는 은퇴가 주요 화제가 되었습니다. 올해 대기업을 퇴사한 한 친구는 긴 여가 시간이 자유가 아니라 마치 징벌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차라리 일을 하는 게 낫지 막상 쉬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랍니다. 이를 핑계로 가족에게 소홀했던 한 선배는 퇴직 후 아내와 자주 다투었고 결국 이혼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영석 씨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은퇴 이후 내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닐까,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걱정됩니다. 미움받을 용기의 저자 기시미 이치로는 정년 이후의 삶은 막이 내린 뒤의 인생이 아니라 재임하게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67세의 철학자인 그가 제시하는 정년 이후 삶을 현명하게 준비하고 맞이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공허감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하세요. 소속이 사라지고 직장이 없어져도 자신에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려면 공허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공허감은 간단히 말해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입니다. 아들러는 진정한 행복은 공허감에 있다고 합니다. 알베르트 슈바이처는 신학자이자 철학자 오르가니스트였으나 바쁜 생활을 하는 틈틈이 의학 공부를 했습니다. 마침내 의사가 된 그는 아프리카로 가서 평생 아프리카 빈민을 위한 의료 봉사를 했습니다. 그는 그 일에서 공허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보수를 받는다 해도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일로 누군가에게 공헌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에 따라 매일의 삶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배우자와 동등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직장에 다니고 육아를 할 때는 서로 바빠서 느긋하게 대화할 시간이 없던 부부도 인생 2막을 맞이하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남편은 직장에서처럼 상하 관계를 유지하려 하고 아내는 그런 남편에게 질린 나머지 이혼을 고려합니다. 예전에는 일이 바빠 여행을 갈 수 없다거나 일 때문에 신경 쓸 여력이 없으니 자녀 교육은 배우자에게 맡긴다는 식으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배우자나 자녀와의 관계를 피하기 위해 일 핑계를 댈 수도 없습니다. 집에서 짜증이 나도 일터로 도망갈 수 없지요. 퇴직으로 배우자와 마주하게 되면 그동안 미뤄뒀던 두 사람의 관계가 분명해집니다. 이는 두 사람의 관계를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심리학자이자 정신과 의사인 아들러는 진정한 인간관계를 맺으려면 상대를 동등한 존재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언제나 배우자를 동등한 친구로 여겨야 합니다. 이제라도 자기 일은 스스로 챙기고 집안일도 해야 합니다. 인생의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후 성숙한 사랑의 관계 속에 살길 원한다면 배우자와의 관계를 다시 맺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꼭 뭔가를 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은퇴 후에는 또 다른 삶의 보람을 찾거나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초조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취미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 마치 일을 하듯 취미에 몰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전문가만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평생 부지런히 일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이는 일이라는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증거이지요. 사실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책을 읽고 편지를 쓰고 산책을 하고 멍하니 있거나 잠을 자는 것도 모두 일입니다. 더는 직장에 나가지 않는 것일 뿐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뭔가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건 의무가 되고 의무감으로 하는 일에서는 보람을 느끼지 못합니다. 꼭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인생에 대해 찬찬히 고민해 보는 게 먼저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일을 시작해도 다르게 일할 수 있습니다. 인생 2막을 생각한다는 건 결국 삶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후회하지도 불안해하지도 말고 오늘을 한 발 한 발 신중하게 내디디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요즘 50대들은 우스갯소리로 운 나쁘면 100세까지 산다는 말을 자주 한다고 합니다. 건강하게 그리고 계획적으로 노년을 보낸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만큼이나 길고 지루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을 거란 불안감이 들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를 직접 경험했다고 말하는 한 90대 노교수는 죽기 전에 지나온 삶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나는 존경과 박수를 받으며 60대 초반에 자랑스럽게 은퇴했지만 90세가 되었을 때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 지난 30년의 삶이 한없이 부끄럽고 후회스럽기 때문이었다. 60 이후의 인생을 마치 덤으로 살았던 희망 없는 시간이 30년이나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퇴직할 때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이다. 건강하게 오래 산다면 50은 고민할 나이가 아닙니다. 얼마나 더 살게 될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인생의 마지막만 기다리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어느 노교수의 회고처럼 후회가 될지 모를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율곡 이이 선생은 경몽요결에서 학자들이 가져야 할 기본으로 공자의 유구사를 들었습니다. 군자는 9가지 생각을 해야 한다. 볼 때는 밝음을 생각하고 들을 때는 총명함을 생각하고 안색에는 온화함을 생각하고 용모에서는 공손함을 생각하고 말을 할 때는 진실함을 생각하고 일할 때는 공경함을 생각하고 의문이 생기면 질문을 생각하고 화가 날 때는 그 후에 닥칠 어려움을 생각하고 이득을 볼 때는 의를 생각해야 한다. 9가지 생각을 몸에 달고 살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천천히 읽어보면 당시 젊은 학생들에게만 필요한 기본이 아니라 인생 2막을 시작하는 50 이후에 우리들에게 더 필요한 지침이 아닌가 합니다. 첫 번째, 볼 때는 밝음을 생각하라. 명확하게 본 건 바른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이왕이면 긍정적으로 봐야 합니다. 부정적 시각의 피해자는 상대방이 아닌 내가 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보는 눈도 세상을 대하는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세상은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검은색 안경으로 볼 수 있는 세상은 검은 세상이 전부입니다. 내가 본 것이기에 맞은 것일 수도 있지만 내 생각대로 본 것이라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생각과 어떤 눈으로 보는가가 중요합니다. 지천명에 더 필요한 보는 기술이 바로 시사명입니다. 두 번째는 들을 때 총명함을 생각하라. 듣는 게 보는 것 이상으로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 상대가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총명하게 듣는 것에 서툴기 때문입니다. 말하는 사람의 입장이 될 수는 없지만 반이라도 상대의 입장을 헤아려 줄 수 있다면 관계는 놀랄 만하게 좋아질 것입니다. 상사, 부하, 고객, 부모, 자식, 선생, 학생 그 누구와 이야기할 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하는 사람의 편에서 그의 입장이 되어 듣는 것, 그게 바로 총명하게 듣는 것의 시작입니다. 지천명에 더 필요한 듣기 기술입니다. 세 번째, 얼굴색은 온화함을 생각하라. 30, 40대에는 혼자서 일해도 성과를 낼 수 있지만 50대에는 사람들을 통해 성과를 내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안색을 부드럽고 온화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더 자주 찾아옵니다. 얼굴을 펴야 인생이 펴집니다. 상사의 얼굴이 온화해야 조직이 살아납니다. 가장의 얼굴이 온화해야 가족의 기가 삽니다. 지천명에 더 필요한 얼굴 관리 기술입니다. 네 번째, 겉모습은 공손함을 생각하라. 겉으로 나타나는 것에는 공손함이 있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리더의 행동거지와 모습에는 공손함이 서려 있어야 합니다.
50이 되면 자세가 틀어지기도 쉽습니다. 아무리 공손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도 어깨와 머리가 자꾸 뒤로 꼿꼿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보다 잘난 사람에게 그러는 것도 문제지만 못난 사람에게 그러는 건 더 보기 흉합니다. 5번째, 말할 때는 진실함을 생각하라. 누군가에게 입을 열 때는 신중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같은 것을 두고 오늘은 A라 하고 내일은 B라고 한다면 언사충이 아닙니다. 지위가 올라갈수록, 나이를 더 먹을수록, 책임이 더 큰 자리일수록 말에는 더 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책임질 수 있는 말만 해야 합니다. 6번째, 일할 때는 공경함을 생각하라. 자신의 직업이나 일에 대해서도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직업으로 하는 일치고 세상에 하찮은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일에 대한 가치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평범한 일에도 존경의 가치를 더하면 가치 있는 일이 됩니다. 지천명에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자신의 업무와 일의 가치를 부여하는 일입니다. 7번째, 의문이 들 때는 질문을 생각하라. 50이 되면 질문이 사라집니다. 질문은 멈추고 묻지도 않는 것에 답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궁금한 게 있으면 누구에게든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치함은 아랫사람에게 묻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공자는 반복하여 말했습니다. 지천명의 질문이 사라지면 더 이상의 발전은 없습니다. 더 이상의 흥분과 즐거움은 사라집니다. 지천명에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좋은 질문을 하는 일입니다. 8번째, 화날 때는 더 큰 어려움을 생각하라. 화날 땐 한 템포 쉬어야 합니다. 분통 터지는 일이 났을 때 잠깐 멈추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참기 어려운 경계점에 이르렀을 때 잠깐 멈출 수 있는 사람과 멈출 수 없는 사람의 차이는 백지 한 장도 안 되지만 그 결과는 천당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그러니 소리 한 번 지르고 지옥의 괴로움을 당할 것인가, 한 번 참고 천당의 분위기를 만들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9번째, 얻는 것이 있으면 이로움을 생각하라. 노력으로 얻은 재물이야 크게 탓할 건 없지만 노력 없이 얻은 재물이라면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옥으로 인도하는 미끼는 아닌지, 함정으로 이끄는 먹이는 아닌지 재고해야 합니다. 대가 없이 남에게 귀중한 걸 준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대가 없이 남에게 귀중한 걸 받는다는 건 함정일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공자의 말과 삶에서 공허한 50의 새로운 돌파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2500년 전 공자는 일개 사람의 힘으로 어찌해 볼 수 없는 세상의 흐름을 마주하고도 좌절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려 했습니다. 공자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면 될 일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이 시대 50의 지천명입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 노노의 가르침은 어떤 파도에도 굳건히 배를 지키는 인생의 앵커가 될 수 있습니다. 노노에는 공자가 말한 타인에게 미움받는 7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타인의 나쁜 점을 들춰내는 사람, 낮은 자리에 있으면서 윗사람을 비방하는 사람, 용감하지만 무례한 사람, 과감하지만 융통성이 없는 사람, 자기의 편견을 내세우며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 불손한 짓을 가지고 용감하다고 여기는 사람, 혹독한 말로 남을 공격하면서 곧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7개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50이 되기 전에 무조건 그것을 고쳐야 합니다. 그래야 50이 되었을 때 존중받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50대가 되었을 때 익혀야 할 삶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배움을 즐기세요. 공자가 위대한 성인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또한 배움을 좋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겸손했던 공자도 호황만큼은 당당하게 자랑했습니다. 50대가 넘으면 인생의 후반을 빛낼 나의 브랜드를 만들어야 됩니다. 브랜드라고 해서 거창한 게 아닙니다. 여태 바쁘게 살아오느라 그동안 도전하고 싶었던 어학 공부나 악기를 한각이 연주할 수 있는 취미 활동도 해당이 됩니다. 은퇴 후에 고통 없이 죽기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게 무엇이 됐든 배움을 즐기세요. 스스로에게 미움받는 경우는 50이 되어도 나이를 먹어도 특별한 퍼스널 브랜드나 강점 없는 자신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나이 50의 조직을 벗어나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일도 아닌 일이 큰일로 느껴집니다. 직장 다닐 땐 회사에서 해주던 세무신고도 스마트 기기 다루는 것도 혼자 하려니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50대가 회사를 다니는 세월 동안 세상은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50에도 배움은 필요합니다. 세무 신고하기, 스마트폰 다루기 같은 잡학도 필요하지만 오랫동안 좋아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여행을 오래 하면 여행 전문가가 되고 고구마를 오래 키우면 고구마 전문가가 됩니다. 그렇게 인생 후반을 빛낼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신의 강점을 만들지 못했다는 것을 시간이 없어서라는 핑계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그 말을 한다고 한들 자신의 없던 강점이 생기는 것은 아니니까요. 사랑에서 가장 큰 사랑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먼저라고 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해야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미워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의 강점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여지아의 정신을 키우세요. 공자는 논어의 일관성 있게 여지아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여지아는 어떻게 하지? 하고 궁리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궁리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직장에 다녀도 성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조직이 클수록 묻어갈 수는 있지만 인생 후반전은 상황이 다릅니다. 나이 50이 넘어서니 스스로 궁리하지 않으면 나만 모르고 있고 태물이 되어갑니다. 반면 어디서든 탁월하게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궁리를 거듭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 나타난 것처럼 보여도 5년, 10년 전부터 예리하게 칼을 갈면서 준비해왔을 것입니다. 여지아 정신이 있는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타인을 원망하지도 핑계대지도 않습니다. 결국 스스로 풀어야 할 문제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조직에 있을 때는 묻어갈 수 있었지만 인생 후반전은 상황이 다릅니다. 스스로 궁리하지 않으면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외적인 모습에도 신경 쓰세요. 다산 정약용과 마찬가지로 공자도 외면을 가꾸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모습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공자는 리더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면의 바탕이 외면의 꾸밈을 이기면 촌스럽고 외면의 꾸밈이 내면의 바탕을 이기면 번지레하다. 사람은 외면보다 내면이 중요하지만 내면의 아름다움에 적절한 외면을 갖춘다면 이것이 존경받는 어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겉모습에 항상 신경을 써야 합니다. 나이 50. 아직 우리에겐 긴 인생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만약 30의 인생의 뜻을 세웠다면 20년이 지난 50의 자신은 분명 덜 흔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조급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어진 책임감과 역할에 순식간에 세월이 흘렀으니 흔들리는 50을 마주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20의 미숙함, 30의 치열함, 40의 흔들림이 줄어든 50. 지금이야말로 일관성 있는 일을 하기에 좋은 나이입니다. 마음이 간절하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핑계를 멈추고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바쁘다는 핑계로 50을 넘기면 무엇을 하든 후회하는 60이 됩니다. 나이 50이 넘으면 자기 자신만 생각해도 욕먹지 않을 나이입니다. 지금까지 나 아닌 누군가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누군가가 아닌 나를 위해 좋아하는 일을 찾아 재밌게 살아야 합니다. 옷이 비후를 준비하는 지혜야말로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는 사람의 일입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